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부동산 핫 이슈에 대한 썰을 풀어보는 부동산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정법 박병찬입니다. 네, 오늘은 썰브라더에서 게스트와 함께하는 근황썰과 또 게스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 해보면서 오늘의 게스트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게스트 김경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요즘에 그 책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책은 사실 작년 11월에 나왔고요. 그 책에서 사실은 서울 부동산 아마 2022년 올해 좀 꺾일 거라는 얘기를 해서 네. 그게 맨 처음에 약간 좀 자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약간 그런 경향이 좀 벌어지고 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책 제목도 전망이에요, 전망. 22년에 대한 전망을 다 일목요연하게 해놓으신 책이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올해 또 대응할 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게스트가 아주 대단하신 김민문 교수님이 오셨기 네네. 때문에 풍성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부 근황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근황을 알아보는 일부 근황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이슈가 올해 이제 임대 입법이 한 차례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8월 이후가 되면 또 새롭게 리셋이 되면서 이제 갱신 청구권 쓰신 분들은 새롭게 또 임차 시장에 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좀 다수의 의견이 이번에 전세가 상승은 두 번째 웨이브가 시작되고 좀 피할 수 없고 이번에도 많이 오를 거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아니다. 그렇게 돼도 처음에가 비싸게 나온 거지. 지금 봐라. 이 거래도 잘 안 되지 않느냐. 전세 가격도 대출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무한대로 늘어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의견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임대차 3법의 법의 취지는 좋아요. 근데 시점이 잘못됐고 근데 그거가 되면서 문제가 그러니까 나타난 게 사실 이중 가격이 나타난 거예요. 네. 사실은 그죠. 새로 거래하신 분들의 가격은 높고 기존에 했던 분들의 가격이 낮은 거잖아요. 같은 네네, 가격에서도. 근데 그 이중 가격에 문제가 났는데 그럼 이중 가격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이게 수렴해요. 언젠가는 네. 거래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럼 수렴의 가능성이라는 건 중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밑에 게 위로 붙을 수도 있고 위에 게 밑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사실. 맞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지금의 트렌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데이터로 전세 가격을 좀 계산을 좀 했어요. 인덱스 자체를. 네네. 작년 10월, 11월 다 꺾였어요. 전국에 걸쳐서. 네네. 전국 걸쳐 다 꺾였고 서울도 마찬가지, 구도 마찬가지여서 아마 이 트렌드가 된다고 하면 가격 자체가 아마 중간으로 수렴하든지 아니면은 밑에 가격으로 수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많은 지금 다수의 사람과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굉장히 많은 그래프가 보입니다. 모여가지고. 이건 직접 그 연구진 분들께서 만드신. 그렇죠. 사실 제가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네. 오라클이라는 데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2006년부터 전국에 걸친 실거래가를 다 공개를 해요. 거기서는 매매도 나오고 전세도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전세 거래량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량 분석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격의 인덱스 같은 것들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 연구실에 만든 인덱스를 보면은 작년 연말에 대부분이 꺾였어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10월, 11월에 다 꺾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뭐 상담하다 보면 전세를 내놨는데 안 나간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전세가 낮춰서 거래를 겨우 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전세가 계속 무한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액을 또 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깎더라도 빨리 맞추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현이 됐는데 일단 갱신 청구권이 뭐 진행되더라도 높은 가격에 지금 시장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렴하기보다는 조금 중간점이나 밑에 점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랑 또 맞물려서 볼 게 이제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대선에서 그 임대 관련해서는 임대 3법을 다시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가 아니라 다시 2년으로 바꿔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2년으로 만약 바꿔놓으면은 또 어떤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임차인보호가 너무 약해요. 창피할 정도로. 예, 네.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사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막 집주인은 임차인이 안 나오고 있으면 계속 살아요. 예, 예. 맞아요. 그 가격도 제대로 못 올리고. 예. 가까운 일본만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취지는 좋은데 그거를 실행할 때는 엄청난 물량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가격은 무조건 물량과의 싸움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2000년대 중후반에 그 잠실 재개발할 때 우리가 봤어요, 사실. 네. 그때 엄청난 물량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분당까지 다 폭락했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법의 정책의 취지를 봤을 때 가급적 임대차 3법을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걸 건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시장이 또 따로 반응을 하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현재 가치니까 임대는 미래 가치 반영되는 게 아니니까 입주 물량에 좌지우지 된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 일전에 우리 헬리오시티가 가깝잖아요.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그리고 그 전은 하남 신도시 입주할 때 그때 뭐 진짜 역전세가 송파에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나 공감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이게 정말 쥐락펴락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큰 것보다 좀 안정화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계속 서울 도심 내에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이제 말씀 중에 아까 네. 이제 임대차 이 입법의 취지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나쁜 법이라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것보다 부동산의 정치로 직접적으로 활용한 정책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네. 정치에 입각한 정치적인 계산에 아, 입각한 정책이 아니냐 음. 예,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와서 임대차 입법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네. 그 시점에서 바로 올바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해요. 돌아오고 다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노선을 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바른 길로 가고 싶다라면은 즉시 노선을 갈아탔을 때 시장이 그 느끼는 충격 그리고 이 막 경련을 일으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백해서 다시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올 텐데 제발 좌든 우든 이 부동산의 정치 재료로 그만 써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장은 충분히 자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정책들이 그만 나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태생 자체가 예, 공급량을 크게 맞춰주긴 어려운 지리적인 점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에 많은 시설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도권도 결국에는 지하철 놔주는 걸로 그냥 그게 균형 발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 물량과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계속 신도시 만들어진 이유가 3기까지 온 이유도 결국 태생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의석수가 아직도 그렇죠. 워낙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약들이 빨리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은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부동산 그 가격 왜곡 현상을 심하게 준 게 두 개를 뽑히잖아요. 다주택자 중과 또 임대사업자의 그 너무나 많은 혜택을 줬다. 이게 뽑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소형 면적, 60제곱미터 면적 이하는 등록임대사업자를 부활하겠다는 공약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때 이제 파리대책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다주택자 중과와 반대편에 이제 당근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등록을 했고 실제로 정부에서 의도한 거는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가 그 임대사업자로 돌리는 것을 원했는데 신규 시장 진입자들도 이 제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잘못된 오류가 범해진 건데 지금 이 소형 면적에 대한 그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라면 다시 또 어떻게 보면은 입주 물량이 증가는 못하니까 그 임대사업자 물량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시 부활할 거라는 생각이 참 어려운데 혜택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원래 하던 정책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소형만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 가만히 보면은 예전에 노들서만 보더라도 오 시장께서 오페라하우스, 네. 또 박 시장께서는 이제 변홍사,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 정책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과거로 지금 정책을 손보고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손을 분명히 봐야 돼요. 과거 정책도 혜택이 너무 과했고 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향을 트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 똑같은 얘기인데 네.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노선을 갈아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적응할 수 있는 국민들과 이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돌아오고 다시 어떤 가는데 그 예전 방향대로 그대로 간다면 나는 반대하고 싶어요. 다주택자분들에게 어떤 이 갭 투자를 원 없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저는 최소한 역전세 디파짓을 걸어라 그러면, 어차피 다주택자분들은 내 원금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파짓 걸면 투자금이 엄청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안 나와요. 본인들이 뭐 1,500, 2,000 갭 투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면은 그 투자금보다 더 많은 걸 디파짓 시킬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러니까 뭔가 보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서 가자는 것이지, 과거가 맞다, 돌아가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부활 어떻게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관련돼 가지고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혜택이 너무 과해서 네. 안 하면 바보인 거였어요, 사실은요.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세제 혜택 워낙에 강력하니까. 근데 이게 원래 법의 취지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사실 공공에서 임대 아파트 짓는 그 세대적 소명은 다 했어요. 네. SH에서 LH에서 누군가는 임대 아파트를 줘야 되는데 그 시대적 소명이 다 했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사실 네. 그럼 민간에서 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민간에서, 근데 이때는 좀 대규모로 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신규 이제 그 좀 대형 디벨로퍼나 건설사들이 네네. 대규모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는데, 다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의 문제점이라는 거는 개인 차원에서 들어간 것까지 준 게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민간 디벨로퍼들이 대형으로 졌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임대 아파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디벨로퍼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건설 임대하고 매입 임대 맨 처음엔 둘 다 혜택 폐지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특히 이제 매입 임대까지 그거를 취소한다고 하면은 애당초 건설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엑시트해야 되는데 누가 받아줄 물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네.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좀 정책의 취지에 맞게 좀 유들리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혜택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는 시장을 혼란시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또 우리가 그때 당시 돌아보면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써가지고 많이 하셨고, 근데 반대로 또 임차 시장은 임대 물량이 좀 많아지는 효과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의식해서 그런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은 그 이제 매입 임대 시장이 그 조그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업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수백 세대 임대 공급하는 디벨롭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매입 임대 사업 중에 SH, LH 다 통틀어서 아마 이게 수치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90% 육박하는 물량이 30% 미만의 매입 임대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30% 미만이란 말은 거의 빌라나 다세대로 매입 임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매입 임대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야지만 공급이 나오고 저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텐데, 이 매입 임대들이 보통 빌라로 공급된다는 말은 노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공급이. 근데 지금 이 공급들을 가만히 보세요. 노주택가들을 재개발, 신속통합, 모아주택, 뭐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특별사업 등등 죄다 신축 공급은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는 시점에서 개발지가 아니더라도 짓는 도중 또는 짓고 나서라도 먼 훗날 지정되면은 회기에서 청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SH랑 LH 공문에 넣었어요. 만약에 SH랑 우리가 매입임대 사업 약정을 맺고 공사가 들어갔는데 공사 도중에 거기가 개발지 지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짓습니까?
안 짓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모순들을 국책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게. 네, 스텝이 안 이런 것들이 바로 잡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왜 있는 거? 기능은 아무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올해 보십시오. 재개발 지량이 늘면 늘수록 매입 임대 사업 물량은 목표치의 반에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 개발을 안 할 텐데요. 네, 청산당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정비 사업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고 서울 전체가 어떻게 보면 후보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사 대책 그 후보지들 중에 노후도가 안 되는 지역들도 포함이 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면적만 되는 빌라촌들은 다 정비 사업 진행한다. 플랜카드 걸고 뭐 동의서 걷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이 그걸 거예요. 우리가 임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전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거는 이제 거래 급감, 이게 언제 풀릴 거냐 이 얘기가 항상 화두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사실 거래량 급감이 되게 심각해요.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보면은 네. 그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서울시 전체가 한 평균이 원래 2만 채였는데 작년에 한 4,834채로 줄었어요. 이거는 서울시 전체의 거래량이 광주보다도 적은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네, 광주 아이고. 전체보다. 네. 네. 그랬더니 이게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나왔고 특히 이제 월 단위로 봤을 때는 네. 그 2008년에 그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적어요. 제일 적나? 그 다음번에 적나? 뭐 그 수준이에요, 네네. 사실. 그래서 거래 급감은 완전히 현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매도자들은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 사람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사람 그 매수자들의 디스트리뷰션은 약간 그 밑에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아예 지금 일로 간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더 올라갔든지. 근데 더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매물만 지금 거래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지금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안 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따라서 지금 거래량 급감이 어느 정도 계속되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이번 대선이랑 또 맞부딪히다 보니까 이 정권 교체가 걸린 부분이었고 그래서 대선이 되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거래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 또 어떤 또 전문가 분들은 대선이 끝나도 이 거래 급감 문제는 당장에 빨리 끝나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박사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거래 급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했던 게 있는데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 뭐 우리 금융 억제책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포기하거나 방법의 벽에 부딪혀서 망설이는 분도 계시고 네. 심리적인 요인인데 아까 얘기하신 불확실성이 대선도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고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우리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중국과 대만이 더 시급한 거예요. 그쪽에서의 어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의 충격의 절반가량의 충격만 벌어져도 여기는 달라요. 이게 정말 미국과 중국이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 중에 당연히 하나이고 그래서 대선이 끝났다는 불확실성 하나 거친다고 한들 심리적인 불확실성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거래가 언제 늘어날 것이냐고 했을 때는 저는 매도 측에 요인이 있다고 봐요. 매수 측보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금매물이 실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 하락된 거래 실거래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나는 손해낸다.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팔고 싶으니까 내놨으니까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에서 저는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양도세 70% 80% 내시는 분이 지금 저렇게 내려놓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중과세를 안 받는 분이실 거다라고 봤을 때는 2018년도 9.13 대책으로 생각이 회귀되는 거예요. 9.13 대책 이후에 사실상 매수 시장을 주도한 세력은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못 사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가 그러면 주택을 샀냐 유주택이 됐냐 이 빈도가 통계상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주로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매수가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주된 매수 세력이 된 것 같고
2018년 9.13 대책의 매도 비과세 한도 기한이 작년 말. 2019년 12, 16 대책은 또 2년이 1년으로 바뀌는데 이 매도 기한이 가리키는 한도가 작년 말과 올 3월. 그리고 또 2020년 거래도 예외적으로 2년을 주는 그 매도 기한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쵸. 그건 또 올해.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몰리면서 급매물이 실제로 나올 수 있었고 매수자분들은 시장도 불확실한데 급매가 나오니 누가 지금 움직입니까? 지켜봐야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래가 언제 활성화될 수 있는가는 첫째, 급매물이 언제 사라지는가가 답을 줄 것 같아요. 그럼 급매물은 언제 사라질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시적 2주택은 매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급매물로 세워 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못 팔면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세 60%, 70%, 80% 올라올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래가 숨통이 트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급매물이 소화되는 시점. 근데 이게 기한이 있으니 올 여름 정도와 거의 만나지 않겠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 급감에 대해서 이게 언제 터질 거냐, 이게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뭐 네. 뚫림 현상. 터지는 거는 네. 표현 좀 그렇고 네. 좀 승포는 터야죠, 거래가. 네. 네, 이게 거래량이 한 번에 터지는 시점은 상당히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4분기 때 거래량 제일 급감한 데가 노원구예요. 네. 노원구 거의 4분기마다 한 2,000채씩 거래되다가 지난 4분기 500채가 안 돼요, 사실은. 노원구 뭐 거의 대출 끼고 살 수 있거든요. 사실 네, 최근에 맞아요. 파이낸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 이제 정치적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슈는 지금은 글로벌 차원의 이슈가 더 클 거예요. 특히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측했던 인플레이션 규모가 아마 제가 맞게 한 5%였는데 미국이 네. 그게 지금 거의 5.6까지 올라갔어요. 6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도 하겠죠. 이제 스케줄을 좀 더 늦추면서 적당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70년대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했던 걸 봐야 돼요. 그때 기준금리 미국에서 10%예요, 사실은요. 인플레이션이 17%, 18%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 물론 그렇게 연준이 10%까지는 올리지는 않겠죠. 네. 근데 그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이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그 큰 또 정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된다. 지금 거래 급감, 거래가 언제 다시 속개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더 급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대선 이후에 대선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숨고는 트일 거라고 저도 뭐 얘기는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뭐 거래 비과세 실현 매물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가격 낮춘 매물들도 일정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온 거지 이렇게 많이 내려오거나 적체된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매수자들, 구매를 생각하는 분들이 어느 시점에 이거를 사야겠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올 건가, 전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맞물리는 시점이 저는 또 임대 입법에 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수요들이 2달 전에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6월에서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전세가의 방향 흐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쯤 되면 이제 매수 수요로 들어가는 수요들도 어느 정도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는 참 중요한 해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책에도 또 나왔잖아요, 2022년. 네. 중요한 네.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또 우리 내용 한번 볼게요. 또 이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 보유세. 이제 보유세가 지금 종부세가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항상 그때 시기만 오면은 이제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집을 먼저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종부세가 나오는 그 고지되는 시점에 올해가 얼마나 내야 되는가 하고 보고 무조건 놀라는, 안도에 숨을 쉬는 사람보다 무조건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부담 상한이 300%까지 또 늘어나면서 진짜 두세 배씩 세부담이 증가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번 대선 이후에 또 종부세를 통합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재산세랑 이중과세고 어떻게 보면 미실현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연해주겠다. 상속이나 매각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인하해가지고 이번 정권 이전 수준으로 뭐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그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종부세 뭐 폐지되든 인하되는 그런 면으로 가는 건데 이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저는 이게 단순히 부동산뿐만 아니고요. 그 인구 구조의 변화랑 맞물려서 조세 혁신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보유세 비중은 약간 높이되 양도세를 낮추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거든요. 그럼 보유세만 봤을 때, 그러니까 종부세 빼고요. 보유세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낮아요, 사실. 굉장히 낮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까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부세 관련해서 제 주변에서도 뭐 올해 다 실컷한 사람도 있거든요. 뭐 세무사 만났더니 한 4천만 원 나오는데 뭐 이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야 그래도 한 7천밖에 한 700밖에 안 나와서 뭐 이런 사람도 주변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건 되게 웃긴 거예요. 내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다음 내년에 내일 세금 분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렇죠.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 종부세를 폐지 이게 아니고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세금을 알기 위해서도 그 세율을 명확히 알려주는 게 좋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단일세로 가는 건 저 찬성을 해요. 사실은 보유세를 약간 올리되, 근데 그 올리는 것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다음 또 형평의 문제로 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역삼동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역삼동, 대치동 이쪽에 사실은 80년대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압구정동에 비해서. 거기서 지금 성경 대치 갖고 있는 분들, 뭐 대기업 이사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뭐 한 1억 하던 게 지금 한 20억 했다고. 그럼 이분들이 소득이 계속 들어온 게 없다고 하면은 이분들 나가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식으로 미국식으로 매수 시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돼요. 매수 시점에서 과세를 하고 대만 그 과세 금액이 인플레이션하고 연동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거기에 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세 차원에서 이제 전반적인 혁신을 해야 될 타이밍이지 뭐 양도세 몇 년 유예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매도 시점에 또 뭐 이연해주겠다.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퍼퓰리즘이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포퓰리즘이 맞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제 개편을 좀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는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틀을 아예 다 좀 바꿨으면 좋겠고. 너무 어려워. 저는 뭐 종부세를 올리고 내리고 이것보다도 물론 적정하게 그리고 그 제초안 같은 것도 없애면 안 되는 것이고 적정하게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를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 말밖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세금이 내려지면은 우리 화분에 물 붓듯이 물이 내려가듯이 전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재 이 대한민국 세법 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틀을 아예 좀 바꿨으면 좋겠고 중앙이 좀 힘을 빼고 지방에게 권한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쉽지 않은 부분인 거는 뭐 확실하죠. 세금이라는 것이 항상 국민들의 그 합의가 필요하고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지금 너무나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하나 풀리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오늘은 대선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근황설 이런저런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당장에 빨리 뭔가 나오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공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